자, 이제 3장 정책 결정과 정책 분석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정을 얘기하면 두 번째죠. 제일 먼저 의제 설정 공부했고, 이제 두 번째 정책 결정이죠. 이 파트는 이제 안에 세부적 주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정책 결정의 전체적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면 정책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 미래 예측 기법,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이론, 그 다음 공공 선택 이론, 이렇게 이제 한 5개 정도 이제 세세하게 이제 구분하는데, 다 양도 많고요. 또 이제 정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개요적인 내용은 좀 가볍게 좀 볼게요. 먼저 이제 정책 결정이 뭐냐라는 이제 개념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정책 결정의 특징, 그 다음에 의사 결정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정책 결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의사 결정이라 쓰기도 하고, 사실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정책학에서 이제 구분한다면은 정부가 내린 결정,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의 문제에 관한 결정을 정책 결정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내용은 최선의 어떤 대안의 선택이라는 측면은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뭐다? 두 가지. 첫째 뭐죠? 정부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적 문제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 이런 정도로 차이점 정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이제 유형을 볼게요. 정책 결정 유형. 정책 결정을 이제 분류할 때 보면 정형적 결정, 비정형적 결정,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 전략적, 전술적, 가치적, 사실적, 개인적, 집단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결정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정형적이란 말과 비정형적이란 말이 용어적 의미만 파악할게요. 우리 이제 정형적이란 말을 쓸 때는요, 반복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형적이란 말을 정형화돼 있다, 정형화돼 있다는 얘기는 반복적이다 또는요 일상적이다. 또는요 선례가 있다 이런 얘기.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정형적 플러스 결정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정형적 업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정형적 집행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약간 이렇게 확장하는 의미만 이해하고 갈게요. 자, 정형적 결정은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선례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결정이 있거나 이런 걸 이제 정형적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결정했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업무랑 하는 일이 뭐죠? 반복적 업무.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면은 앞에서 창구에서 이제 뭐 이제 환전을 해주거나 이런 건 어때요?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을 얘기할 때요, 조직에서 상층부에 속할수록 아래쪽에 속할수록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주로 어떤 일을 한다? 반복적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은 정형적 업무에 종사하겠죠. 조직의 위쪽으로 가면 어때요? 비정형적 업무에 종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를 설명 이렇게 들어가고요. 집행을 설명해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이라는 것도 늘상 반복적 일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예요. 그럼 이 말과 상대적 표현을 쓰면은 비정형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비정형적. 자, 비정형적이란 말 쓰면은 반복적이지도 않고 일상적이지도 않고 이런 얘기예요. 반복적이지도 않고 일상적이지도 않고 선례도 없는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쓰면은 비반복적, 비정형적이란 말 다른 말 쓰면은 새로운 일이다. 새로운 일이다. 자, 새로운 업무다. 그래서 기존에 선례가 없는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우리 뭐냐 비정형적 업무. 다음에 이런 말 쓸 거예요. 비정형적 신규 사업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어때요? 이제 처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적 의미만 이렇게 좀 캐치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은 좀 과정 넘어갑니다. 정책 결정의 과정. 우리 이제 이거 이제 단순 논리를 본다면 그죠? 우리가 이제 한번 수업할 때 150쪽씩 나가야 되죠. 와, 이건 엄청나죠, 이거. 150쪽씩, 그죠? 와, 이거 어떻게 150쪽 나가요? 예. 한 페이지 갖고 1시간씩 걸리는데. 예, 그래서 한 번 할 때 이제 150시간씩 하면 이제 가능한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깔아놨기 때문에 뭐 빼도 돼요. 빼도 되고. 자, 정책 결정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자, 정책은 정부가 공적 문제에 관하여 이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요.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책의 결정에 어떤 과정이 있어요. 자, 이전에 뭐 있을까요? 요 바로 직전에 있던 것이 사회죠. 그죠? 사회에서 문제가 정부로 진입한 과정이 있었잖아. 이걸 뭐냐? 의제 설정이라고 불렀잖아요. 뭐 의제 설정이 첫 번째 단계라면 이제는요. 여기서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 중에 어떤 대안이 제일 좋은지 파악해야죠.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좋은 대안을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정책 결정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과정이라는 게 어떤 순서를 거칠까? 자, 여기 보면 크게 있죠. 우리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냐? 문제 인지와 대안의 선정 이렇게 설명했어요. 문제 인지와 대안의 선정 이렇게 썼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문제를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만들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을 탐색하거나 개발합니다. 대안을 탐색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대안을 결과를 먼저 예측하고요. 대안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비교, 분석, 평가합니다. 자, 대안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책의 결정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본다면 방금 본 것처럼 한 6개 정도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자, 정책의 결정이라는 게요. 문제를 인지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 분석, 평가 이런 과정을 거쳐요.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내린 결정 정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내릴까요? 사실은 꼭 이렇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런 거 참 많아요. 옛날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분 또 자꾸 얘기하면 또 싫어할란가? 현재 말고 과거. 옛날에 보면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참 이런 분들이나 현대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욕도 많이 먹지만은 또 부지런한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헬기 타고 전국을 쫙 다니면서 막 보거든요. 딱 보다가 저쪽이 좀 너무 낙후돼 있어. 어디 한번 고쳐봐. 그럼 그 다음날 어때요? 또 이제 발빠른 또 밑에 이제 관료들이 과잉 충성해갖고 또 딱딱 고쳐갖고 다음에 보면요 동네가 이제 바짝바짝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새마을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옛날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주로 많은 게 어디냐 고속도로 부근에 그 다음 철길 옆에 잘 돼 있는 거예요. 왜? 전시효과잖아요. 쫙 가다 보면 눈에 딱 띄잖아요. 그래서 그럼 동네가 반짝반짝해졌어요. 그럼 그 동네에서 다음에 얘기하겠죠. 각하가 지적하신 이후에 동네가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면서 성덕비 막 쓰는 거야. 이게 합리적 결정인가요? 이런 게 합리적 결정이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죠? 그래서 정책의 결정자는 어때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뭐죠? 이론입니다. 이걸 우린 다음에 합리 모형이라 불러요. 합리 모형에 따라서 이런 순서대로 정책을 만들었을 때 정책은 합리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두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고쳐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가까이 단계마다 논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의 인지가 있어요. 문제 인지 과정에서 3종 오류, 제3종 오류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다음 목표 설정이 있고요. 대안의 탐색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대안의 탐색 또는 대안의 개발을 위한 원천, 대안 개발의 원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안의 결과 예측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미래 예측이라는 것이 나와요. 미래 예측. 그 다음 대안의 비교가 있어요.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대안의 비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바로 이제 다음에 체제 분석, 특히 비용 편익 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점이 요 5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대안의 평가. 이 대안의 평가에서 중요한 게 평가의 기준입니다. 이거 평가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첫째, 소망성 기준에 부르고요. 두 번째를 실현 가능성 기준이라고 불러요.
자,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기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있죠. 큰 틀을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세한 내용을 이제부터 하나씩 더 이제 따라하면서 우리 이제 확장해서 봅니다. 자, 제3종 오류한 말을 이제 먼저 언급할게요. 제3종 오류. 3종 오류한 말을 쓰면은 당연히 이 앞에는 뭔가 있을 거예요. 1종이란 것도 있을 거고 2종이란 것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제 제3종 오류라는 말은 이 말이 의미한 것은요. 문제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자, 문제의 인지. 인지란 말을요. 바꿔 쓰면 정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제 인지 또는 정의상 오류를 제3종 오류라고 불러요. 문제 인지나 정의할 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근본적 오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근본적 오류다 해서 이것을 근본적 오류 이렇게 해서 이것을 메타 오류라고 불러요. 메타 오류. 메타란 말을 쓰게 돼요. 메타란 말은요. 상위적이다. 근본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이다. 그래서 이 메타 오류나 3종 오류가 있는데 이와 같이 3종 오류가 발생했다면은 이 3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없어야 돼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을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이라고 불러요. 구조화 기법. 자, 그래서 3종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구조화 기법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구조화한다 말은 있잖아. 체계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구조화한다, 체계화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3종 오류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넓게 1종과 2종이란 말도 있을 겁니다. 1종, 2종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이제 이걸 이제 먼저 좀 편히 이해를 위해서 약간 좀 전환식 해 볼게요. 자,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환자를 진단했어요. 진단하고 여기 대해서 적절한 처방을 내려요. 이런 과정인데 이때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진단을 낼 때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흔히 말하면 뭐죠? 오진했다. 오진. 이걸 뭐냐? 제3종 오류 부릅니다. 자, 이 제3종 오류. 그래서 제3종 오류는 이제 이렇게 의사의 진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우리 예를 뭐냐? 인지라 부르는 거. 인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까요? 자, 알레르기 얘기할게요. 알레르기. 자, 알레르기 환자가 왔어요. 알레르기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이거 진단을 낼 때 이걸 감기라고 진단 내렸어요. 그럼 감기 진단 내리면 여기서 우리가 처방을 어떤 처방을 하더라도 감기라는 진단하에서는 어떤 처방을 해도 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레르기는 감기 아니거든요. 자, 이건 뭐죠? 오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뭐죠? 치료가 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걸 알레르기라고 진단을 내렸어. 이건 진단 제대로 됐죠. 진단 제대로 됐는데 이 진단 제대로 됐음에 불구하고 틀린 처방을 내리거나 또는 옳은 처방을 하지 않았어요. 옳은 처방을 하지 않았어. 틀린 처방을 내리거나 옳은 처방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1종 및 2종 오류라 불러요. 그래서 오진이 났을 때를 우리가 3종 오류라 부른다면은 오진과 구분하여 처방이 잘못되었을 때 처방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제 1종 및 2종 오류라 불러요. 자, 이건 이제 3종 오류를 이제 약간 좀 다른 형태를 비율 들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병원에서야 뭐 흔하게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 이게 잘못 진단, 오진하는 케이스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기침이 계속 났단 말이에요. 병원에 갔단 말이지. 감기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기 아니고 뭐죠? 암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이런 거 같은 맥락이거든, 이게. 그래서 근본적 오진이다. 요즘 좀 심한 거 쓰려고 하니까 너무 좀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아갖고 썼더니 이해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갖고. 자, 이걸 이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있고, 사회적 문제를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인지하는 거예요, 문제를 인지하는 거예요. 문제를 인지해야지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대안의 선정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대안의 선정. 대안의 선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쓰면 수단의 선택이라 바꿔 써도 돼요. 수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때 사회적 문제를 두 가지 있잖아요. 인지를
인지는 제대로 됐어요. 인지는 제대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대안을 채택하거나 또는 틀린 수단을 채택하거나 또는 옳은 대안을 기각시키는 거. 이걸 이제 1종 및 2종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인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지 자체가 잘못됐어. 이러면요, 이거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3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종 및 2종, 3종 의료는요, 뭐 특히 3종 의료는요, 많이 빈번하게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문장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3종 오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교재 보시면요, 하단에 보면은 322쪽 하단에 보시면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설명할 때 방금 같이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귀무가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무조건 반대로 보셔야 돼요. 귀무가설이란 말 쓸 때는 3종 오류, 1종 오류는 뭐라느냐, 올바른 귀무가설을 기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종 오류는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괜히 헷갈려져요. 헷갈려지니까 귀무가설 나오면 무조건 반대로 간다라고만 알고 가세요. 이렇게 가고, 지금 어때요? 이렇게만 딱 집어갖고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안에 이제 탐색이 있어요. 대안의 탐색에 보면은 대안 탐색의 소스 원천이라고 해요. 대안 탐색의 원천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과거의 정책이나 타정부의 정책이 있어요. 두 번째, 이론적 모형이 있어요. 세 번째, 주관적, 직관적 방법이라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결과의 측, 미래 측에도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일단 이게 어떤 얘기냐라는 걸 이제 선이해하고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가 있어요. 사회 문제. 메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메르스가 확산이 됐어요. 메르스 확산됐는데 정부에서 이걸 문제를 인지를 해요. 인지하는데 뭐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좀 지나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죠? 3종 오류인 거예요 이게. 근데 메르스가 정부에서 중요하다고 인지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정상적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메르스 문제는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이게 우리 앞에서 봤던 뭐였다? 의제 설정 요인입니다. 의제 설정의 요인에 보면은 4가지나 5가지가 있었죠. 첫째, 사회적 요의성. 그죠? 단순성. 그죠? 극적 사건. 해결의 용이성.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지한 과정에서 중요하니까 바로 인지된 거죠? 자, 인지가 됐어요. 정부에서 문제의 인지를 했어요. 그럼 메르스 방지라는 이제 또는 이제 억제라는 목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죠?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안을 해결 아니잖아. 해결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어 어떻게 했을까? 과거의 정책. 우리가 과거에 뭐 있었죠? 사스 있었다. 그죠? 사스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과거의 정책. 두 번째는요. 학자들이 만든 이론적 모형. 그러니까 이론적 모형 2개도 없을 때는 뭐 한다? 주관적, 직관적 방법이에요. 주관적, 직관적 방법. 이렇게 해갖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대안의 탐색이 원천이란 말은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죠. 만약 이 중에 이란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했을 때 어떻게 현재 확산이 될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이걸 뭐냐면 대안에 대한 결과 예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것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안을 비교 분석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대안을 비교 분석 평가할 때는요, A, B, C 안을 비교해 놓고 이 안은 어떤 식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는 걸 비교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안은 뭐냐면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 바로 2가지 기준. 하나를 소망성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를 실현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다음 페이지 보면 2가지 나와 있죠. 자, 소망성이 있다는 얘기는 바람직한가, 이걸 소망성이라고 불러요. 소망성이라는 의미는 바람직한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라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이걸 실현 가능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2개는 약간 다른 의미죠.
바람직한가라는 의미는요, 좀 규범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실현 가능성의 문제예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채택이 될까? 또 채택이 되더라도 이 집행이 될까라고 물으면 이건요, 실현 가능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구분합니다. 자, 이 구분하는데, 자, 소망성 기준은 뭐 여기 공평성, 적합성 뭐 이런 쭉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실현 가능성은 정책이 채택될까 집행할까라고 할 때 여기 본 것이 이제 한 5가지 정도 언급되어 있죠. 기술적 6가지인가요? 뭐 경제적, 법적, 윤리적, 행정적, 정치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몇 개만 이해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해주면 이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할까라고 물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인간 복제라는 실험을 하기로 했다. 인간 복제를 하기로 했다. 그럼 이건요, 이 실현 가능성 중에 어디에 저촉될까요? 기술적으로도 어렵겠고, 그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윤리적 문제에 봉착하겠죠? 윤리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겠죠? 자, 이런 건 윤리성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뭐, 반값 등록금, 또 뭐, 전액 등록금 면제, 이런 걸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하겠다. 어떤 문제에 봉착할까요? 그렇죠. 재정이죠. 돈이 안 되겠죠, 이거는. 재정적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추측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전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한 거, 이게. 다만, 이런 건 나올 수 없어요. 관리상 실현 가능성, 이런 말은 없어요. 예, 관리상 실현 가능성은 나올 수 없어요. 왜? 관리라는 개념은 잘한다 못한다라는 건 있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적 실현 가능성 이러면 어때요? 틀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실현 가능성하고요, 정치적 합리성은 다른 얘기입니다. 정치적 합리란 말은요, 어떤 뜻일까요? 정치적 합리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다운지 얘기할 때 타협, 협상, 합의, 조정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정치적 합리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타협, 협상, 합의 이런 걸 뭐죠?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책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소야대인 국면에 정부가 제안한 법률이 통과가 할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이런 거 뭐가 되죠? 정치적 실현 가능성입니다. 여소야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현재는 우리가 여대 야소잖아요. 그죠? 여소야대. 여당이 적거나 많거나, 그죠? 자, 이런 형태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 여기 해당됩니다. 요즘 말 많은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요, 일방적으로 다수결을 믿고 무리하게 통과하면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게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쟁점의 법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더라도 인위적으로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든 게 여기 해당돼요. 그런데 현재 법안 통과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미친 법이다 이래갖고 이제 그다음 막 이때 또 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있어요, 있고. 이게 이제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갈수록 이제 내가 좀 힘이 들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요 이거 얘기하면 그게 뭐지? 국회 선진화법 그게 뭔데? 정말 관심이 이제 옛날보다 많이 약해져요, 요즘은. 제발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우리가 사는 사회, 남의 사회 아니에요, 그지? 다 우리 사회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의 사회, 같이 가는 사회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요 순서를 봤어요. 순서 봤는데 지금 봤던 이제 6가지 이제 이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는 파트는요, 100% 기억은 안 해도 되지만 90%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 꼭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죠? 그냥 기억하세요. 기억하면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손바닥에 써갖고 다니는 거, 이거는 손바닥에 써갖고 다니면서 기억할 때까지 하세요. 이게 이제 체계화를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체계화를 잡아야 돼요. 정책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라는 체계화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의 참여자와 네트워크 이론이 원래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제약 요인이라 불러요. 정책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제약 요인인데 뭐 때문에 일어나냐라고 하니까 크게 세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행정의 3대 변수가 있죠. 구조, 인간, 환경. 그대로 쓰면 돼요. 구조적 요인, 인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굳이 설명을 하고 가진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정자로 인한 측면도 있고, 구조가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환경에 대해서 한두 개만 언급할게요. 투입 기능이 취약하면요. 이제 정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투입이 또 뭘까요? 그래서 체제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체제론을 공부했을 때, 체제론이라는 부분이 단답형의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위한 이론적,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필요해요. 자, 얘가 이제 정부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죠. 국민이 정부에 대한 요구, 이걸 뭐라 부르죠? 투입이라 부르잖아요. 투입. 그리고 이건 뭐예요? 산출이에요. 산출. 투입과 산출이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인데 투입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민주국가일수록 이게 어때요?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비민주 국가일수록 이 경로가 많이 차단되어 있어요. 국민이 요구한 부분이 정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비민주 국가예요. 근데 반면 산출은요. 정부의 아웃풋이에요. 우리 참고로 앞에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발전행정이 있었어요. 발전행정은 뭐만 얘기했다? 투입은 없고 산출만 나온 것이 발전행정입니다. 발전행정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뭐 해라라고 얘기하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발전행정의 단점이 이게. 그래서 발전행정의 단점이 투입 기능이 취약하고 산출 기능만 있다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게 어때요?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론도, 언론도, 또 정치인도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바로 이제 이 기능이 약할수록 어때요? 정책은 합리적으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몰비용이라고 있어요. 매몰비용이라는 것도 용어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sunk cost. 그래서 가라앉은 이런 얘기죠. 글자 그대로 쓰면 그죠? sink 그죠? sink 그다음 뭐예요? sunk 이렇게 하자. sink 이렇게 하자. sink도 있구나. 생성이구나. sink. 과거 분사형이잖아요. sink의 과거 분사형 그지? 그러니까 가라앉은 이런 의미잖아요. 그 투입 경우 이제 이 매몰 비용은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어떻게 보냐면은 이미 사업에 투입한 경비 이렇게 한 줄로 딱 정리해 두세요. 자, 매몰 비용이란 이미 사업에 투입한 경비. 이미 사업에 투입한 경비. 이 매몰 비용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매몰 비용의 가장 큰 문제는 합리적 결정을 저해한다. 이거. 자, 매몰 비용은 합리적 결정을 저해한다. 자, 흔히 매몰 비용을 이제 본전 생각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본전 생각. 매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파트는요. 포카 등 도박. 그리고 요즘 포카 사람들 잘 안 치니까요. 요즘 이제 이런 거 말고 뭐 빠찡고 이런 것도 안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 잘 모르겠어요. 경마, 경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도박, 그렇지? 정선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남들 다 가는 정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정선에 가면요 차가 많아요. 정선에 가면 중고차 혹시 갖고 싶으면 정선 가세요. 차가 그냥 깔렸어요. 와서 있잖아요. 카드치 그 정선 갖고 카지노 놀러 왔잖아요. 한참 돈 나이 잃었잖아. 돈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가지고 온 차 바로 옆에 잡혀갖고. 근데 99%는 대부분 다 어때요? 그 차 못 찾아요. 그래서 차값이 그냥 반액 세일로 해서 쫙 깔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차는 저기 시장 갈 거 없이 정선을 가세요. 참 좋은 정보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도박을 한번 미치면 어때요? 모태가 난 거예요. 왜? 돈 잃었잖아. 돈 잃으니까 엄마 이미 투입했잖아. 본전 해소가 안 되니까 또 들어가. 결국은 어때요? 못 찾아. 못 찾고 못 들어오는 거야. 못 들어가고 필리핀에서 이제 계속 있으면서 있잖아. 결국 이제 자꾸 오라니까 핑계 댄 거야. 열이 났대. 열병이 났대. 댕기열이 돌았대. 옛날에 뭐 있어요. 뭐 이제 시골 딱이라고 있어요.
컨트리 뭐 이런 애들이 있었고 며칠 거기서 포크하다가 결국은요 그것도 뭐 발악한 거 있어 제일 수준 낮은 거 그거 이제 몇 장 놀다가 결국은 돈 다 잃고 이제 돌아오지도 못하고 욕만 푸시게 얻어먹고 그래갖고 돌아가다 보니까 김포공항에 있어 이제 인천공항이지 또 뭐 명품 뭐 있다고 그것도 신문에 막 나오고 다 미치는 것 같아 내 사람들이 그게 뭐 관심 있어 옷에 뭐 상표 뭐 입었니 뭐 있다는 걸 막 묻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투입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발생하면요 새로운 판단을 못한 것입니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판단해야 돼요 공부도 매몰 비용이 발생하면요 빠지지 못해요 연애 사업도 매몰 비용이 발생하면요 다음에 어때요 새로운 배우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싹수가 노랗다면 빨리빨리 끝내세요 좀 이상한 얘기 안 해? 자, 매몰 비용이 뭐냐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앞으로 매몰 비용은요, 합리적 결정을 저해한 요소에서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위제라고 있죠.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얘기인데, 그래도 뭐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품위제라는 건요, 이걸 사기업에서는 기한결제 제도로 불러요. 기한결제. 기한결제 제도로 부르는데, 우리 기한서를 올린다 이렇게 써요. 정부에서는 이걸 품의서를 올린다 이렇게 쓴 겁니다. 사기업에서 쓸 때는 기한서 이렇게 써요. 기한서 이래 보면요. 정부 품의서하고 조금 위치가 좀 달라 그렇지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담당자 그다음 위에 갖고 국장 그죠? 이런 식으로 과장, 국장, 그다음 시장 이런 거 도장받게 돼 있어요. 따다다다땅 그럼 시행되는 것이 기한제도 또는 품의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적으면 되죠. 품위제는 원래 기한서는 6급 공무원이 올려요. 6급 주사입니다. 6급 주사가 기한서를 올리게 돼 있어. 6급을 현재 우리는 담당이라고 불러요. 담당이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한서 올리면 돼요. 종로에다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이렇게 기한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있잖아. 참 좀 참신한 아이디어. 그래. 심어. 통과됐어요. 이게 이제 기한서입니다. 그럼 기한서는 장점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하향적, 상향적? 상향적. 상향적이에요. 참여가 있다. 부하의 참여가 있다. 장점이에요. 장점. 근데 단점은요. 시간 엄청나게 걸려. 시간이 걸려. 도장 다 받아야 돼. 도장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과장님 도장 받으려니까 과장님 오늘 출장 갔어. 다음날 받았어. 국장님 하니까 국장님은 해외 갔다 오셨어. 아이고 이 보통 아니네. 그 다음에 부시장님 올라가니까 부시장님은 이제 병가 내고 안 나오셨어. 그러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은요. 사과나무가 한 해를 추위에 다 얼어 죽었어.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리죠? 담당자 책임져야죠. 이 사람은 도장 찍었잖아. 그래서 책임이 분산되는 겁니다. 이 말은 책임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못한다. 이 책임성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오늘 와서 이것을 빈도가 좀 줄어가는 추세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 도장받지 않고 이 사람 도장을 얘가 대신 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대결이라고 불러요. 대결이나 전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결, 전결. 전결은 보통 앞에다 위임을 붙여. 위임, 전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결. 이걸 자세히 공부하면 행정법에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공부할 때는요, 사무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결제 라인에 대한 부분이 쭉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실무에 가면 나중에 이런 걸 여러분들 다시 배워야 돼요. 뭐 도장 찍는 방법, 결제하는 방법 이런 게 일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서 수발 방법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될 시점이 올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뭐 품위제는 오늘 와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품위제는 원래 계층제에서 나온 겁니다. 계층제에서 나왔고 품위제를 계산하는 방법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단계를 줄여라 이런 얘기죠. 단계를 줄여라. 그 다음에 이제 328쪽에 중간부터 정책 결정 요인론이라고 있어요. 이 파트는 설명하면 드리면 좋겠지만 지나갈게요.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게 이거였어요. 정책 결정 유형론 공부할 때 했던 게 이 파트예요. 이 파트인데 일단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그 다음에 2절 정책 분석으로 갑니다.
자, 정책 분석이라는 거는요. 정책 분석이란 말은 말을 좀 붙이면요. 정책 결정을 위한 분석 기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책 결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위한 분석 기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위한 분석 기법엔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정책 결정의 과정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내용을 다시 순서대로 보셔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앞에 본 것처럼 뭐죠? 문제 인지, 그죠? 목표 설정, 대안의 탐색, 결과 예측, 비교, 분석, 평가에 따라서 정책 분석이 하나하나 단계로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어디다? 대안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대안의 비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정책 분석의 범위라는 거는요, 정책 결정의 단계별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구조화란 말이 있어요. 구조화란 말이 앞에 잠깐 언급했죠. 자, 3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3종 오류란 말은 뭐죠? 문제 인지가 잘못된 거예요. 인지가 잘못됐으니까 문제가 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걸 구조화 기법이라고 불러요. 문제가 뭔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구조화 기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구조화 기법에 속하는 내용들이 한 6가지 정도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 파트는 난이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부하기가 조금이죠. 약간 좀 뭐냐면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은 뭐 도시 뭔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빈도로 얘기하면은 C급 정도예요. 그리고 난이도로 얘기하면은 난이도는 A급 정도예요. 난이도는 높고 빈도는 떨어지는 파트예요. 물론 지난번에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늘 얘기했지만 나왔다 이거지 뭐. 그래서 어쨌는데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다. 그래서 나왔는데 또 다시 나오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경제적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탐색해 보세요. 키워드에 해당된 걸 좀 언더라인 해놨습니다. 자, 분류 분석이란 말이 있어요. 분류란 말은요. 개념을 명확히 할 때 이걸 분류한다고 해요. 개념의 명확화 이렇게 써요. 명확화. 그 다음 계층이란 말은요.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계층 분석이라고 불러요. 원인을 찾아간다 해서 계층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층 분석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한두 개만 좀 이해할게요. 계층 분석을 왜 계층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 원인이라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머리가 아파요. 뭐 열이 나고 있어요. 그럼 열이 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나느냐 이런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또 간접적 요인도 있잖아요. 자, 열이 나는 이유는 자, 감기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감기는 또 왜 왔나 이렇게 필요해서 올 수도 있어. 그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원인? 직접적 원인이고요. 무슨 원인? 간접적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어떻게 찾는다? 상하적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계층화한다 이렇게 써요. 계층 분석이라는 말은 원인을 찾는 것인데 원인을 서열하는 것이에요. 직접 원인, 간접 원인 또는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이런 식으로 계층화하는 것을 말할 때 이걸 계층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어적 의미 요거 하나만 일단 좀 챙겨둘게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요. 또 다음에 보면 유추라는 게 있어요. 유추라는 말을 시네틱스라고 불러요. 시네틱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332쪽. 자, 이 시네틱스는 왜냐면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은 무엇이다? 유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인간은 유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동물도 유추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동물도 유추할 수 있다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사람만 가진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가끔씩 왜 이제 우리 애견 동물 나온 거 보면 동물의 왕국 이렇게 가까운 거 있잖아요. 그 보면 어떤 강아지들 보면 머리가 되게 좋아요. 이게 상황을 판단한 것 같아요. 보통 강아지는 상황 판단 안 해갖고 그냥 이제 그냥 뛰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 판단을 막 해갖고 자기 이 상황에 적합한 행동하고 이런 게 있어요. 유추 능력이죠. 그러니까 유추란 말이 왜 필요하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유추하는 겁니다.
이런 게 유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도 보면 있잖아요. 뭐 인적 유추, 직접적 유추, 상징적 유추, 가상적 유추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직접 타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타시는 분 잘 없잖아요. 잘 없잖아요. 특히 고위층에 계시면, 그죠? 서울에 가면 이제 지하철 2호선, 그죠? 지하철 2호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신도림 제일 많고, 그죠? 제일 요즘 밀린 데는 강남역이거든요. 교대에서 강남역 사이, 이제 거의 아침에 한 이제 3번 정도 줄 서갖고 겨우 타죠. 근데 그런 상황을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 못 해요. 가장 좋은 방법 어때요? 자기 타보면 아는 거죠. 이런 건 뭐야? 인적 유추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뭔지도 찾을 수 있어요. 갖고 이제 옷 몇 개 단추 터져봐요.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아는데, 그럼 이제 지역의 교통 문제의 문제점을 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대구의 지하철을 이제 저 외곽에서 타보면 알아요. 한 칸에 한 명 탈 때 있어요. 야, 이럴거 어떻게 돌아갈까 막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유추해봐야 아는 거, 이거는. 이거 유추로 불러요. 그 다음에 가정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이란 말은 가정을 우리가 가설이나 가정을 세우고 하는데 이때 이제 대립된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뭐냐면 통합해 가는 기법을 가정 분석이라고 불러요. 얘는 기억하기 좋은 게 일단 가정이란 말이 항상 포함되니까 이야기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기타 이제 경계란 말이 있어요. 경계는 문제의 집합, 문제의 군을 경계라고 불러요. 문제의 군, 관련된 문제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관련된 문제의 집합 또는 문제의 군을 뭐냐면 경계라고 불러요. 경계.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정책 문제 이제 구조화 기법이라는 파트는요. 좀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선을 좀 그어갖고 좀 이제 키워드 탐색으로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 분석이 3가지 차원이라고 해서요. 관리과 체제 분석, 그다음에 협의 정책 분석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책 분석의 개념으로 넘어가니까 네, 잠깐 인터뷰를 두고 갈게요. 인터뷰 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시간에 이 순서는 좀 더 명확하게 좀 클리어하게 좀 만들어 두세요. 클리어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제 좀 익혀질 때까지 좀 반복적으로 좀 보도록 하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요. 정책 분석에서 체제 분석이라는 내용을 중심해서 보도록 할게요.